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6.8장 넓은 플랜지형 보에서의 전단 응력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6.8장, 이 장은 뭘 하는 장이냐면요. 6.7장을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벽이 얇은 벽압 계단이라고 그때 썼었어요. 개방형 단면. 벽이 얇은 개방형 단면에서 전단 응력 타우를 구하는 법을 했고 얘의 크기는 I B분의 VQ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8장은 뭐냐면요. 이 타우는 I B분의 VQ를 벽압 계단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벽이 얇은 개방형 단면보의 하나의 예시인 넓은 플랜지형 보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최적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최적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6.8장에 소개되는 공식이 되게 길어요. 꽤 길고 복잡한데 타우는 IB분의 VQ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넓은 플랜지형 보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식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공식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음 강의부터 설명을 할 거고 이번 강의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6.8장 메인 내용은 타우의 공식이 돼요. 타우의 뭐의 공식이냐? 크기의 공식이 됩니다. 타우의 크기.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방향을 좀 결정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책에서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됩니다. 방향을 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즉 주제가 전단 응력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인데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1번이 여기 나와 있는 모멘트의 크기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수직 응력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뒤에 말하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1번 방법이 2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번 방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하지만 1번 방법을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2번 방법은 전단 응력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1번 방법은 이 패턴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 재료역학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좀 설명이 깁니다. 1번이. 자, 1번 먼저 해볼게요. 모멘트의 크기 차이를 이용을 해라 라는 건데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전단 응력을 방향을 결정하는데 모멘트 크기 차이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 공식 유도라는 슬라이드를 저번 강의인가에 한번 만들어 줬어요. 이 풀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거거든요. 이렇게 막 그림 여기 타우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한 세트가 되고 이 그림을 이렇게 따오면은 F1, F2, F3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라는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전단 응력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타우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즉 여기에 있는 얘를 결정을 할 때 했던 방법이 1번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보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제가 보에 알고 싶은 요소를 떼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여기를 떼오면은 dx만큼 떼온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dx가 되고 그 당시에는 두께를 t라고 썼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분이 요 뒤쪽에 있는 얘 부분이고 요 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걸 설명할 당시에 단면은 한 이렇게 생겼었어요. 구부러진 면인데 그때 요 부분을 제가 떼와서 그린 거고 보의 옆면에서 보면은 얘가 되고 보의 단면을 보면은 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에서부터 S만큼 간 곳 거기에 있는 전단 응력의 크기, 여기에 이렇게 전단 응력이 있겠죠? 이 타우를 어떻게 구하냐,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IB분의 VQ였다라는 건데 이걸 증명을 할 때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사실상 이 타우를 이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타우와 크기가 똑같지만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타우가 있었어요.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은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은 다르죠. 왜 그러냐? 제가 그때 이렇게가 한 세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단 응력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강의를 다시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타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할 때 어떻게 증명을 했냐, 이 요소를 여기다 따와요.
이렇게 여기 dx가 되게 따왔죠? 이 요소가 뭐냐면 요 요소입니다. 요 면을 따온 거예요. 그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런 단면을 따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서서. 이 단면의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옆면, 이 옆면 부분은 여기고 이걸 이렇게 따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얘를 요렇게 따왔으면은 무조건 굽힌 모멘트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굽힌 모멘트가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두 개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어디를 자르든 굽힌 모멘트와 전단력이 있습니다. 근데 전단력은 지금 쓸 게 아니어서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그럼 요 그림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굽힌 모멘트가 수직 응력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응력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그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니까 굽힌 모멘트가 있다라는 거는 수직 응력이 존재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굽힌 모멘트가 양이라는 가정하에 여기가 압축이 작용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M2가 M1보다 커요. M2가 M1보다 커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수직 응력이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수직 응력과 이 수직 응력이 있는데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니까 m이 클수록 시그마가 커집니다. 그럼 M2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럼 결국에 얘의 응력들을 다 더해서 만든 힘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만든 힘의 합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작으니까 짧게 그릴게요. 얘가 조금 더 작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가 정지를 해 있을 거예요. 전체가 정지를 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일부분, 즉 부분도 정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상황은 지금 정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왜 정지를 얘가 할 수 있냐? 전다 능력이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다 능력이 이 방향으로 향하는 이유가 M2가 M1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 힘이 더 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다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쵸? 즉 M2가 M1보다 크다면 전다 능력 방향은요? 전다 능력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M1이 더 커요. M1이 더 커요. 그러면은 얘의 합력이 이 정도고 얘의 합력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다 능력은 이쪽으로 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될 거예요. M1이 M2보다 크다면 전다 능력의 방향은요,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다 능력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양옆, 이 요소, 내가 보고 싶은 요소의 양옆의 모멘트 크기 차이를 보면은 수직 응력의 차이가 보이고 이 합력들의 차이가 보여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방향으로 전다 능력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약간 알듯말듯 하죠? 이거를 제가 두 번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고정지지, 하나는 단순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조금 그림을 많이 빽빽하게 넣다 보니까 좀 눌렸네요, 그림들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고정지지 먼저 보면은 만약 이렇게 집중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P가 여기 작용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고정지지에 대해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는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상황에서 모멘트 최대값은 어딘가요? 모멘트 최대값은 여기 끝부분이 모멘트 최대가 생깁니다. 굽힌 모멘트 최대. 부호는 고정지지는 무조건 굽힌 모멘트는 마이너스예요. 어느 부분이든 굽힌 모멘트는 마이너스고 절대값 최대가 이 끝부분에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BMD 그려보면은 굽힌 모멘트 선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최대값이 된다, 크기가. 자, 그리고 단순 지지는 중앙에 이렇게 집중하중이 작용한다라고 해볼게요. 이 길이가 같아요. 이때 굽힌 모멘트 최대는 어디 생기냐? 가운데 부분에 최대값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순 지지에서는 항상 굽힌 모멘트가 플러스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중앙이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좀 외우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해요, 외우고 있으면은. 그리고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좀 맞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고정지지만 먼저 볼게요. 고정지지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나는 이 단면은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서 본 장면이에요. 본 단면인데 내가 이 위치에 있는 타우를 알고 싶어요. 이 위치의 타우를 알고 싶으면은 아까처럼 여기 위치에 있는 요소를 이렇게 떼오시면 됩니다. 즉 여기가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S만큼 갔어요.
여기가 S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타워의 크기를 구할 건데 방향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 요 부분을 이제 따올 건데 이 부분을 옆에서 그린 걸 보면요.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뭐 요 정도? 이거 이제 dx라고 하면은 요 정도가 이쪽에서 본 장면일 겁니다. 얘를 이렇게 떼와요. 얘를 조금 많이 복잡하네요. 좁네요. 공간들이 되게. 이렇게 dx를 해올 수가 있겠죠? 자, 이 dx를 요 그림에서 보면은 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이 3차원인데 이걸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차원을. 이게 옆면이고 이 보는 단면을 이쪽에서 본 거죠. 그럼 얘 그림이 여기에 오는 거고 이 그림은 얘 거입니다. 혹시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좀 정지를 하고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요 전단력을 구하고 싶은데 이 전단력을 구하려고 요 면의 요소를 여기다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굽힌 모멘트를 표시를 해줍니다. 고정지지에서는 모든 면에서 굽힌 모멘트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향할 거예요. 부호가 M 그리고 여기도 M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크기가 더 크냐? 이쪽에 있을수록 크기가 큰 거죠. 끝에가 최대값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더 왼쪽에 있는 얘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은 크기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얘는 엄청 크고 얘는 되게 작겠죠? 그리고 얘가 수직응력을 만들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가 음의 굽힌 모멘트고 얘는 중립축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응력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직응력이 인장응력이 된다라는 거는 음의 굽힌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냥 있던 보가 이런 식으로 휠 거잖아요. 그럼 위쪽이 인장을 받게 돼요. 중립축 위쪽이.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싶은 이 부분이 위쪽이에요. 중립축이 여기 있을 거고 중립축 위쪽이니까 인장을 받아요. 그럼 인장 수직응력을 체크해 주는 게 맞고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합력이 더 클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얘가 더 크고 얘는 엄청 작을 겁니다. 그럼 전단응력은 이쪽을 향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단응력이 이쪽을 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그림을 표시를 해보면은 전단응력이 이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이쪽을. 그쵸? 그러면 얘와 한 세트가 되는 전단응력을 그리고 싶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즉 여기서부터 S만큼 떨어진 지역,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S만큼 떨어진 지역의 전단응력은 요런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요 방향. 이렇게 전단응력을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이해하면은 나중에 계속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한번 꾹 참고 공부를 해주세요. 단순 지지로 이제 좀 빨리 확인을 해보면은 단순 지지의 경우 어디를 보냐? 얘는 뭐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단면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얘도 이 정도쯤의 타우를 구할 거예요. 그거를 요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얘와 똑같죠? 여기서부터 S만큼 있는 지점에 얘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요 전단응력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요 면에 있는 걸로 대신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한 이 정도쯤 그림이 될 거다.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dx 잘라서 가지고 오면은 단순 지지의 경우는 굽힌 모멘트가 항상 양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지지와 반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크기는 어디가 더 크냐? 크기는 단순 지지에서 여기가 최대고 일로 갈수록 크기가 감소를 해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오른쪽 부분, 단순 지지보의 오른쪽 부분인데 그럼 더 왼쪽에 있는 애가 크겠죠? 얘가 더 클 겁니다. 이쪽에 있는 애가. 그럼 얘가 더 크고 얘는 좀 작은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양의 굽힌 모멘트인데 위쪽 요소니까 압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압축을 이렇게 받고 있겠죠? 압축을 받고 있을 거고 그럼 얘가 더 클 거예요. 얘는 좀 작고 그럼 전단응력은 이쪽을 향해 줘야 되겠죠? 고정지지 때와는 좀 반대네요. 그래서 전단응력 방향은 이렇게 될 거다. 이 그림을 여기에 다시 그려보면은 전단응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와 한 세트인 전단응력을 여기다 그려보면요. 요렇게 바깥쪽, 자, 얘 지우고 바깥쪽으로 요렇게 향하는 애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전단응력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반대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 보에서 한 요소를 잘라요. 내가 관찰하고 싶은 요소. 참고로 이게 여기라는 거를 계속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이 3차원으로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굽힌 모멘트가 어디가 큰지, 즉 모멘트 크기 차이, 어디가 더 크고 얘네들은 인장을 일으키는지 압축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해주고 어디가 크냐, 즉 합력이 0이 되려면 전다 능력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라는 걸 이용해서 전다 능력이 요렇게 되냐 요렇게 되냐를 결정을 해주고 그거에 맞는 한 세트가 되는 응력 방향을 결정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한번 써주면은 정리를 지금 즉석에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요소를 떼와요. 원하는 요소를 떼온 다음에 굽힌 모멘트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굽힌 모멘트. 자, 이때 굽힌 모멘트 표시를 할 때 어디가 더 큰지, 크기 차와 그리고 음인지 양인지 부호를 잘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의 경우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 여기서 BMD를 그리셔야 됩니다. 보 전체 그림에서. 그럼 굽힌 모멘트 크기 부호를 결정을 하면은 수직응력을 그릴 수가 있죠. 수직응력을 그려주고 수직응력을 그리면은 시그마 F는 0을 이용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전다능력 방향이 나옵니다. 그럼 전다능력 방향을 그린 다음에 뭘 하는 거냐? 한 세트인 응력을 단면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약간 어렵긴 하네요. 한번 좀 무슨 얘기인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좀 쉽습니다. 두 번째 방법, 전다능력 방향을 설정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전단력의 방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가정이 깔립니다. 전단력의 방향을 이용하는데 두 가지 가정이 깔리는데 하나는 전다능력은 연속적으로 흐른다라는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제가 여기 안 써왔지만 전다능력의 합은 너무 당연해서 쓰진 않았어요. 전다능력의 합은 전단력이다입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좀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할 때 6.6장 강의인가요? 거기서 전다능력은 분포하중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전단력은 집중하중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분포하중의 합이 집중하중이 되듯이 전다능력의 합은 전단력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집중하중을 받고 있어요. 고정 지지에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면을 봤던 걸 얘라고 했었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단면에 전다능력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분포들, 요 전다능력 분포들을 다 더해서 전단력이 나와줘야 돼요. 자, 전단력이 나오려면 여기서 전단력 한번 구해보시면요. 이건 쉽죠? 여기에 이제 반력 P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단력이 요렇게 향할 거예요. P로. 자유물체도를 이제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자유물체도 그리면 요렇게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자른 거고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다능력 분포가 전단력 P를 만들려면 아래로 향하는 전단력 P를 만들려면 전다능력이 대체로 아래로 향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래로 이렇게 향해줘야 돼요. 아래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보의 경우에는 플랜지와 외부로 나눠져 있죠. 이 부분을 플랜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짝대기를 외부라고 부릅니다. 웹 또는 외부라고 부르는데 외부에서는 전다능력이 아래로 흘러요. 왜냐하면 전단력이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플랜지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왜냐? 일반 I 보면은 아래로 흐르는 게 됩니다. 플랜지에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벽압 계단이라고 했죠. 벽이 얇아요. 벽이 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가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다능력이 아래로 향하는 게 없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는 전다능력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께가 뭐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아래로 향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얇기 때문에 전다능력이 위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아래로 작용하는 거는 외부에서만 그래요. 그럼 플랜지에서 전다능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연속적으로 흐른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맞춥니다. 연속적으로 흐른다라는 거는 플랜지에서 아랫방향으로 못 흘러요.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쪽으로 향하던가 이쪽으로 향하는 건데
연속적으로 흐른다라는 말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응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향한다? 응력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면은 흐르지 않죠, 연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단절이 되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전단 응력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흘러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전단 응력은 항상 모든 단면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즉 전단 응력의 합은 전단력이다 라는 걸로 이 아랫 방향 설정을 해주고요, 연속적으로 흐른다라는 걸로 플랜지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은 전단 응력 방향을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단 응력 방향을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와 얘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용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고 강의를 끝내볼게요. 얘도 똑같이 단순 지지, 아까처럼 집중화중이 가운데 향하고 여기를 잘라서 이쪽을 확인을 해보면요, 전단력은요 이렇게 이쪽이 가운데였다고 해볼게요. 집중화중 요 위치가 여기고 빨간색으로 자른 게 여기죠. 그리고 여기에 반력 2분의 P가 있을 거예요, 단순 지지니까. 그럼 전단력이 요렇게 2분의 P가 있었겠네요. 그쵸? 단면은 좀 다른 걸 뽑아왔어요. 이렇게 위로 향한다면 여기에 있는 전단 응력은 대부분 위를 향해줘야 됩니다. 위를 향해줘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흘러야 한다면 전단 응력은 아마 이렇게 흘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네. 뭐 이쪽으로 향할 수 없는 이유가 전단력이 윗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광색으로 칠한 것과 빨간색으로 칠한 것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위로 향하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 꼭 이 단면 방향을 따라서 전단 응력이 생겨야 되냐, 그냥 뭐 이렇게 엇갈려서 막 이렇게 생기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벽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이게 되게 얇기 때문에 벽 방향으로 전단 응력이 방향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왜 외부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냐, 외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게 되지가 않아요. 벽이 너무 얇기 때문에 전단 응력은 벽이 생기는 방향으로만 흘러줘야 됩니다. 네, 이거 조금 강의가 어렵죠? 좀 가볍게 들어도 될 줄 알았는데 좀 어렵네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타임 태그를 이제 하나 해주시고 거기가 왜 그런지 질문을 댓글에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단 응력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자기 힘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 백지복습도 항상 언급했듯이 좀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저는 전단 응력 크기를 구하는 공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